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병원을 숙박시설로 바꾸고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회사는 매년 사업 계획 수립 시 팀 단위로 아파트나 빌라를 1개월 정도 빌려서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워낙 집이 안 구해져서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한 군데를 섭외했었습니다. 그 건물은 2층은 산부인과이고 3층은 원래 산후조리원이었던 곳인데 산후조리원은 영업을 그만두고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대안이 없는 터라 결국 그곳에서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는 긴 복도가 거실을 기점으로 좌우로 있고 그 복도에 자그마한 방이 여러 개, 샤워실과 화장실은 거실 가운데에 있는 구조입니다. 이 중 저희는 제일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2개를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방은 모두 문을 잠궜습니다. 입실한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사용하지 않는 구석방의 텔레비전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람 설정이 되어 있나 싶어 주인 아저씨에게 꺼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지나다 보니 적응이 되었고 신경 쓰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일요일 다들 집으로 쉬러 가시고 저를 포함한 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던 곳이라 내부에 찜질방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낮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날 저녁 팀장님을 제외한 팀원들이 모두 돌아와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마시고 있는데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나면서 허밍 소리와 함께 씻고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샤워 커튼 밑으로 발 뒤꿈치도 보였습니다. 팀원 중 안 보이는 한 명이 씻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던 한 명은 샤워실이 아닌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모두 얼어서 누군가가 장난친 게 아닌가 하며 팀원들의 머리에 물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지 서로 확인했습니다.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히 젖어 있고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합숙은 남자들만 합니다. 모두 얼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구석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났습니다. 잠겨있는 방에서요. 산후조리원을 접으면서 분명 일반 전화는 다 끊어진 상태인데 말입니다.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벨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읽고 저희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팀장님께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이곳에서 합숙을 하기 싫은 이유가 있으셨답니다. 팀장님 댁에는 아이가 2명인데 터울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둘째를 가지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유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병원이 아래층에 있는 산부인과였고 유산 후 이곳 산후조리원에서 며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싹한 밤을 보내고 났던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 밤 있었던 일은 10수년 만에 이곳에 온 아빠에게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부탁하는 작은 몸짓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멈춘 시간. 누구든지 이 글을 발견한 누군가에게 난 이 지옥 같은 섬에서 10년이 넘도록 갇혀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주위와 비교해보면 이제 내 감각은 거의 마비된 것처럼 보여. 그래도 난 여전히 희망을 버리진 않았지만 말야. 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오컬트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두려운 것은 사실이야. 만약 이게 말이 된다고 한다면 내 생각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찢어진 것 같아. 모든 게 그냥 멈춰버렸어. 이 현상은 서서히 진행돼서 처음엔 마치 모든 꽃과 나무가 그저 천천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다 사람들은 느릿느릿하게 걷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진 마치 거대한 뱀처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기도 했어. 날 괴롭히던 건
그런 점진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지. 나는 내 아내 샤론이 작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서 있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어. 아내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어. 마치 영혼을 들여다본 것처럼. 마치 영혼이 고통에 사로잡힌 것처럼. 요즘에는 난 너무 지칠 대로 지쳐서 지저분한 소파 위에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가 많아. 더 이상 아침마다 아내의 괴로운 표정을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난 아내의 얼굴 위에 하얀 천을 씌워놨어. 딸 캐서린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경직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대까지는 데려갈 수 있었는데 그 애는 겨우 6살밖에 안 됐어. 내가 어떻게 고작 6살밖에 안 되는 딸아이를 들어옮기지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악몽과도 같은 지옥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도 전부 헛수고였어. 파도가 말야 움직이질 않아. 이 시점에서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배를 띄워 이곳을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은 전부 의미가 없었어. 배는 쓸모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비행기도 몇 년 전에 추락해 엄청난 재앙만 초래했을 뿐이었어. 전화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죄다 불통이었어. 마치 내가 거는 모든 전화가 바로 끊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삐소리만 들릴 뿐이었어. 이해할 수 없는 비극에서 나는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지금까지 8년을 혼자 지내왔어. 그런데도 내가 희망을 얘기하는 건 모두들 아직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서야. 사람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나를 괴롭힌 건 단지 8년간의 잔혹한 나날들 뿐만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아름답고 젊은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고 점점 지쳐만 갔어. 몸은 완전히 탈진해버렸고 내 정신은 바스라졌어. 하지만 신이 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내 발은 날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져 갔고 다리는 둔해지고 내 움직임의 통제를 잃기 시작했어. 샤론이 굳어버렸을 때처럼 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아. 오히려 난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어. 얼굴을 가린 천을 치워냈을 때 여전히 아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드디어 낙원에 다다른 것만 같은 기분이야. 내 몸은 이제 너무 뻣뻣해. 이젠 너무 굳어져서 이 펜을 쥐는 거조차 많이 힘드네. 드디어 이 끊임없는 유해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기 몇 초 전. 난 내 옆을 흘깃 쳐다봤고 내 몸이 완전히 굳는 순간 아내의 눈이 깜빡였어. 세 번째 이야기, 맹골. 저희 큰할머님이 사시는 마을 이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마을 이름은 맹골인데 그 마을 이름이 예전에는 맹동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전부터 할머님이 그 마을에서 쭉 사셨는데 전쟁으로 기와집이 불타고 현재는 두 채의 집을 지어 새를 놓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그 무너진 집터를 저와 같이 다녀오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터가 아마도 고을의 원님이 사시던 때랍니다. 이 고을의 원님의 딸과 동네 천민의 총각이 남몰래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버리신 원님이 장정들을 시켜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면 저승에 나가서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며 그 두 명을 같이 생매장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원님은 고을을 떠났고 곧 새 원님이 부임을 해왔는데 그 원님이 며칠간 잘 자다가 밤중에 머리를 풀어헤친 남녀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이전 원님의 딸이라고 하더니 나으리의 눈도 보아하니 채통만 찾다가 썩은 눈이 아니요. 죄송하오나 원님 나으리의 썩어 빠진 눈을 가져갑니다. 기겁한 원님이 눈을 꼭 감고 칼을 빼어 후려쳤는데 눈을 뜨니 아무것도 안 보인 겁니다.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 후로 부임하는 원님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아 결국 폐업이 되어버렸답니다. 그 이후 이 동네 이름이 맹동, 즉 눈이 머는 마을로 불리었는데 일제시대에 지금처럼 맹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납치범. 어릴 적에 저한텐 스토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를 과보호하셨습니다. 물론 전 그게 너무 싫었지만 제가 그저 어린아이였기에 걱정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혼자 자유를 만끽하기도 하는데 나만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기 전 여름, 제발 혼자서 학교에 걸어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부모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정신이 나간 납치범이 보도를 걷는 저를 채갈 게 확실하다고 말이죠. 여름이 지나도 똑같은 궤도를 달리던 부모님의 완고함은 결국 합의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걸어가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웃 누나와 같이 등교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그마한 승리였으니까요. 3학년의 첫날, 전 너무나도 들뜬 상태로 옷을 입고 어깨에 가방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집의 누나는 나를 데리러 왔고 곧이어 우리는 같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수풀에서 납치범이 튀어나온다던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처음 느끼기 시작한 건 학교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도 느슨해져 제가 학교 가기 몇 분 전에 미리 출근하시곤 하셨는데 하루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같이 가는 누나의 몸이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고 이웃집 아주머니도 일을 하러 떠난 터라 차를 얻어 탄다는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짙은 청색 세단이 계속 근처에 서성인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주변을 7번씩이나 지나쳤으니까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만일 부모님한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걸어서 등교하는 권리를 가져가실게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규칙적으로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웃 누나와 같이 걸어가다 보면 그 청색 세단이 한두 번쯤 절 지나치곤 했습니다. 혼자 걸어갈 때면 최소 5번은 옆을 지나쳤고요. 하지만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전 그저 이런 일들에 대해 익숙해져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쁜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더군요. 그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 어느 날 경찰이 저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와 납치범에 대해 물어본 그때였습니다. 전 혼란스러웠고 경찰에게 청색 세단을 몰던 그 남자를 얘기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그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을 땐 전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전 모든 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도 그리고 그 청색 세단도 그 수수께끼의 운전자가 사실 저를 찾기 위해 고용된 사설 탐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실제 부모님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내가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5번째 이야기, 친절한 이웃.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 나이엔 수능을 위해서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합니다. 그날도 전 어김없이 야간 자율학습에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며 아파트에 다다를 때쯤 등 뒤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하며 아파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이었습니다. 집은 8층이었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려면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층까지 올랐는지조차 피곤한 정신에 잊고 있을 때쯤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분명 계단을 오르는 건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발걸음 소리가 엇박으로 들렸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계단 옆에 틈새로 아래를 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2층 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아난 저는 급하게 계단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곳은 5층이었습니다. 집까지 올라갈 시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집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철컥하고 닫혀있는 현관문에서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계단으로부터 제 뒤를 따라오던 발소리가 급하게 되돌아가듯 멀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저는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얼굴을 보면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현관문에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집안의 귀신.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단 둘뿐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출장을 가시거나 하면 며칠씩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밤이 무섭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어머니께서 안 계시는 날이면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놀다가 자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여름이 막 시작되던 무렵입니다. 저희 집은 연립주택이었는데 거실 창문이 동남쪽이고 그쪽 방향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방은 텔레비전과 마주 보이는 곳이었고 방문은 부연 유리가 끼워진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안 계셨고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잠깐 누웠을까 싶은데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문 너머를 보니 희뿌연 유리 너머로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끄고 잤을 텐데 별 생각 없이 리모컨으로 다시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리모컨이나 텔레비전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나 싶어 어기적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가서 아예 전원을 뽑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뒤통수가 좀 근질근질 하는 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는데 기분이 영 찜찜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몇 분이나 지났으려니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문이 유리로 내다보아도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방문을 열었더니 텔레비전 앞에 뭔가 시커먼 것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것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냥 시커먼, 모양도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기괴한 그것이 분명 저를 향해 돌아본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것은 귀신이라는 느낌마저 없이 마치 연기나 구름의 덩어리처럼 조금은 이상한 형태로 저를 지켜보다가 정신을 차린 제가 방에 불을 확 켜는 순간 안개가 흩어지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조금 밝아진 것이 자세히 보니 텔레비전 아래쪽에 전원 버튼에 덮개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딸깍 소리는 그 뚜껑을 열 때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셀키. 모든 건 춥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부터였습니다. 던컨 캠벨의 배 위엔 벌거벗은 여자아이가 묶인 채 그의 발치에서 벌벌 떨며 바다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표범 아내를 잡아왔어. 그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어깨 위에 걸쳐있는 바다 표범 가죽과 함께 소녀의 새하얀 얼굴 위에 동그랗고 새까만 눈에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럽게 미끄러웠지만 인연을 잡았다고. 그리고 인연은 절대 나한테서 도망 못 갈 거야. 그러고는 그는 근처 오두막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타오르는 모닥불 위로 가죽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셀키를 못 봤었지만 우리 모두 예로부터 전해져 오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셀키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때 가죽을 훔치면 그녀는 아내로서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그 가죽을 훔쳐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가죽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죠. 우리 모두 왜 그 늘다리 캠벨이 그 여자아이를 데려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15살에서 16살 사이에 혼인을 하지 않은 여자아이들은 그 누구도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과 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죽이 없는 셀키는 저항할 수 없었고 캠벨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던 이야기에 나머지도 곧 이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셀키는 유순하고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충실하게 요리와 청소를 했고 캠벨이 소리를 질러대며 시키는 모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모든 셀키들이 그러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쳐다만 봐도 격분하는 남편 때문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녀의 피부 위로 피어나는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1년이 채 안 되어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흑발과 특유의 눈을 가지고서 말이죠. 셀키의 노래를 듣게 된 건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을 때 오두막집에선 말 없이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장가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면서도 달래는 듯이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싸늘한 봄날 밤, 그 어느 날보다도 큰 고함과 황하는 소리가 캠벨의 오두막집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통에 찬 아이의 가늘고 날카로운 비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리는 멈췄습니다. 캠벨의 비명을 끝으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캠벨이 오두막집을 떠나는 걸 바라보면서 전 비록 사적인 문제일지라도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채 아이를 들고 급한 듯이 배 쪽으로 향했습니다. 난 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한 뒤 오두막집으로 달려가 겁에 질린 채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셀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엔 새빨갛게 피로 뒤덮인 날 것 그대로인 한 남자의 시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점점 몰려오는 공포와 함께 전 그 시체의 피부가 벗겨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 해안으로 달려가 봤지만 캠벨과 그의 아이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는 텅 빈 채 그저 묶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다를 보자 두 마리의 바다 표범이 수평선을 향하여 헤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고 새까만 새끼 바다 표범과 아주 창백한 어미 바다 표범을 말이죠. 바람을 타고 셀키의 섬뜩한 노래에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토끼의 변사체. 저희 어머니는 유년 시절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외갓집은 산중턱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잊지 못할 일을 겪으셨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른다는데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일 거라고 추측은 하십니다. 어머니는 주무시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마당으로 나오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밤중이었는데도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주위가 온통 하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있으면 우리가 주위를 못 보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 빛 때문에 마당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한가운데에서 뭔가 무거운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나이였지만 본능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외가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토끼를 철장에 넣어서 키우곤 했는데 외가댁에서 기르던 토끼들이 모조리 죽어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토끼들은 겉에 그 어떤 외상도 없이 마치 잠든 것과 같았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가죽이라도 건져볼까 하는 생각에 죽은 토끼의 배를 가르자 더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토끼의 내장이 모두 검게 타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시커멓게 타 쪼그라든 숯덩이처럼 토끼의 배에는 있어야 했던 내장 대신에 검은 숯덩이만 가득 있더랍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모두 싱싱했고 피도 조금도 변색되지 않았더랍니다. 마치 방금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토끼는 그 어떤 외상도 없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서 어머니는 그 일을 가끔씩 회상하실 때마다 그 빛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아직도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자신이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네요. 9번째 이야기, 뒷좌석. 그날은 추수감사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데니는 워싱턴주 스포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부모님을 데려다 드리는 연례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6시간이나 걸리는 운전길에 부모님은 끊임없이 운전에 대한 잔소리를 하니 데니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번 도로 여행을 할 때마다 한 번쯤은 일이 틀어질 것처럼 보였고 그 예상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데니가 길을 잘못 들면서 가족들을 인적 없는 긴 2차선 도로로 들여보낸 거죠. 도로의 양쪽으로는 울창한 숲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큰 길로 돌아갈 수 있을진 그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가족들은 화장실을 미리 들리자며 외딴 휴게소에 들어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에서 나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앞에 주차된 커다란 픽업 트럭이 데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니 외에 유일하게 주차되어 있던 그 트럭의 운전석에는 수염이 난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데니는 화장실에서 일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보여 데니는 주위를 좀 더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거대한 픽업 트럭의 낯선 남자로부터 느껴지는 압도적인 두려움에 애써 주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 그의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데니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모두가 출발할 준비가 되자 데니는 길게 뻗은 도로로 다시 들어섰고 짙은 어둠도 주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밝은 불빛이 데니의 뒤에서 비치기 전까진 말이죠. 그건 휴게소에서 보았던 그 트럭이었습니다. 마치 종말이라도 온 마냥 트럭은 상향등을 미친 듯이 깜박거리며 계속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데니는 부모님이 그저 조용히 침착하게 있는 걸 보며 그저 의아하게 여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데니는 창문을 내려 추월해 가라며 손짓했지만 그 거대한 트럭은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댈 뿐이었습니다. 결국 데니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나와 그 뒤에 차를 세운 트럭 운전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이 난 그 남자는 허겁지겁 트럭에서 내려 데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데니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차에 탄 사람들은 화장실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숲속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다고요. 그 남자가 한 말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이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어두운 숲속을 향해 빠르게 되돌아가는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